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화나 메일로 계속 연락드렸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전수아 간호사입니다.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시간 맞춰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경기도 남부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실무자 간담회 순서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세 분 강사님께서 각각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 할애해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끝나면 질의응답 및 간담회 시간 간략하게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강사님께서 지금 오시는 중이시라서 그동안에 저희 센터의 운영팀장님께서 센터 소개랑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운영팀장 맡고 있는 김희성입니다. 정말 이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꿈 같은 시간이에요. 저희가 사실 저희 센터가 2020년도에 경기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년도 말에 시작을 해서 21년, 22년 이렇게 2년 동안 사업을 하고 올해가 이제 사업하는 횟수로는 한 2년 반 정도, 3년째에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 개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중심 사업이 이 보건소 CBR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요거를 시작도 못 해보고 보건소 전화 드릴 때마다 방역 업무 나가 계시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공문 내리지 마세요. 교육 요청하지 마세요. 이런 답변들을 계속 한 2년 동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이제 조금씩 팬데믹 풀리면서 지역사회 중심재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실무자들 대상으로 하반기에 간담회를 1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전체에 있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간에 양일간에 나눠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면을 이렇게 지역사회 중심재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또 실무자분들 모시고 시작을 한 거는 지금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이렇게 한 번씩 주위를 둘러보시면 이분들이 경기도 남부에서 지금 지역사회 중심재활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이제 개소할 때부터 근무를 해서 현재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운영팀장을 맡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뜻깊은 자리인 만큼 또 날씨도 궂은데 이게 다 멀어요. 경기도는 저희가 다녀보면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 14개 보건소 다 모이면 1시간 이내 혹은 1시간 반 정도면 다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안성이나 평택 출장 가거나 혹은 또 뭐 김포나 안산 이런 데 가면 1시간 이내인 데가 없더라고요. 대부분들은 다 외곽 고속도로 타고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곳들이고 해서 되게 원근 각지에서 어려운 걸음들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교육은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평가에 대한 요구도들이 되게 높으셨었어요. 재활평가 대상자분들 만날 때 이제 지침에 뭐 MBI도 있고 EQ5D라는 그 만족도 조사 결과지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대상자들 장애인분들 만나실 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알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많으셔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오늘 재활평가의 작업치료 부분과 물리치료 부분에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치료 경력이 굉장히 높으신 선생님들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말씀드렸던 지난 2년 동안에 비록 그 대면으로 진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운동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실은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저희도 광역 단위에 딱 하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서비스 제공은 여기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중요한 어떤 인적 요인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알려드리는 혹은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시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풍부하게 좀 얻어가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간식이랑 이런 거 놔드렸는데 편안하게 잡수시고 또 조금 졸음 올 수 있는 시간이니까 드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강의 순서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작업치료사 선생님 최현세 선생님께서 재활평가에 대해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작업치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현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재활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MBI라는 기본 일상생활 동작 평가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지 좀 중점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MB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전반적인 독립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행에 제한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중재 계획을 설정하며 향후 퇴원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으로 이제 평가 목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965년도에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도구이고 1989년도에 이제 5점 척도로 수정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드 바델 인덱스 MB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뇌손상 환자분들한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척수손상 환자분들한테도 하고 있지만 이제 케이스킴이라는 평가 도구를 더 많이 쓰고 있고 이러한 대상자분들이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평가 도구입니다. 저희 평가를 할 때 인터뷰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점수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I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하게 물품을 꺼낼 수 있는 수납 공간이나 뭐 세면대, 변기, 그다음에 한 층의 계단, 50m 이상에 걸을 수 있는 공간들, 그 안에 이제 뭐 모퉁이 도는 거나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 공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매트 등이 갖추어진 환경이 필요하고 도구는 개인 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옷 입기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점수를 매길 때는 전반적으로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채점이 되지만 이 항목별 기준에 따라서 인지 기능을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항목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연계되는 활동의 수준을 연계해서 채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결정 시에 이제 주의해야 합니다. 뭐 어느 활동은 약간의 검사자가 터치만 들어가도 모더레이터 어시스트가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슈퍼비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목마다 조금 다르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중등도 최소의 도움 정도가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팅, 감독, 보조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서 채점이 되어 있고 항목마다 채점을 매기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셀프 케어, 모빌리티, 스피니처 컨트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케어에서는 퍼스널 하이진, 베싱, 피딩, 토일레팅, 드레싱 그래서 총 40점. 모빌리티는 스테어 클라이밍, 트랜스퍼, 앰뷸레이션 40점. 스피니처 컨트롤은 이제 바울 앤 블래더 컨트롤 2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I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항목마다 점수가 동일하게 배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에 따라서 5점 만점인 것들도 있고 15점 만점인 것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점이 인디펜던트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4점이 슈퍼비전으로 도우자의 도움이나 감시를 최소로 필요로 하는 경우 3점이 모더레이터 어시스트로 보호자에게 중등도로 의지하는 경우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한 경우 2점이 맥시멀 어시스트로 보호자에게 거의 대부분 의지하는 경우 1점이 토탈 어시스트로 평가 항목의 과제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다가 보면은 이 토탈 어시스트랑 맥시멀 어시스트랑 좀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이
맥시멀 어시스트에서는 어쨌든 환자분이 스스로 조금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보이거나 이제 의지를 보이려고 할 때는 네, 점수를 주고 있고, 토탈 어시스트는 아예 전혀 되지 않을 때에 네, 그렇게 점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퍼스널 하이진, 개인 위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목별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개인 위생 활동 시 안전을 위한 준비부터 양치질, 손 씻기, 세안, 면도, 머리 빗기, 화장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정돈까지 활동을 다 확인한 후 수행 수준에 대해서 채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을 위한 준비면은 물 온도 조절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플러그를 끼우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양치질 하는 것들도 네, 치약 뚜껑을 열고 네, 칫솔에 치약을 짜고 칫솔질하고 입 헹구는 것들, 손 씻는 거, 세수하는 것들 동작들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 면도하는 것들, 화장하는 것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우리 치우는 것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모든 개인 위생을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수행을 하냐, 안전을 위한 준비, 물온도 조절도 잘 하고, 양치질, 머리 빗기, 뭐 세수, 남성 같은 경우는 면도, 전기 면도기 쓰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꼭 뭐 수동 면도기를 써야 하는 건 아니고 전기 면도기를 쓰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스스로 쓰는지가 되겠고, 화장하는 것들도 이 화장의 기준도 병 전의 기준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이제 화장하는 기술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완전히 다 독립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디펜던트로 주시면 되고, 이제 위 활동을 하는데 완전히 의존적이진 않고 도움을 받으면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 전후에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물 온도 조절을 조금 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 정리정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화장하기 활동에서 약간의 조금 도움을 주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최소 도움 슈퍼비전 정도로 갑니다. 이것들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3점의 기준은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활동을 끝내기 위해서 지속적인 큐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아니면은 하나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하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머리를 빗는데 뒷머리는 못 빗어서 빗는데 도와줘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양치질을 하는데 활동이 있어서 치약을 짜는데 조금 도움을 줘야 된다.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치질 위해서 조금 압박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 점인 최대 도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참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할 때 비누칠을 해주면은 그냥 손을 좀 문질러서 씻는 식의 참여를 조금 한다라든지, 아니면 치약을 짜주면은 양치질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칫솔질을 조금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부 참여는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1점을 주고요. 완전 의존 같은 경우는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 0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뭐 로션 바르기, 그다음에 뭐 남성 같은 경우 안 바르는 분들도 있고요. 여성분들에도 이제 화장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습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을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발병 전에 환자가 수행하였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발병 전과 비교해서 몇 % 정도로 수준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개인 위생에서 손톱깎이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의 기준은 1, 2, 3, 4, 5등급으로 나와 있고, 이 퍼스널 하이진은 5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되면 0점, 그 다음에 1등급이면 1점, 3점, 4점, 5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점은 완전히 다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4점 같은 경우에는 수행 전후에 최소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주의, 뭐 온도 조절 같은 것들 하는데 조금 어렵다라든지, 화장을 하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 약간의 도움 필요하다라든지, 3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위생 활동 중 하나 이상에서 약간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끝내기 위해서 지속적인 힌트가 필요하거나, 1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 0점은 완전히 의존적인 경우, 이렇게 점수 기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베스팅 셀프, 목욕하기 부분입니다. 네, 목욕하기 부분입니다. 목욕하기 부분은 목욕 활동 시 목욕 용품 준비부터 욕실까지 이동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씻는 거, 헹구는 거, 닦는 거, 뒷정리까지 활동을 다 확인한 후 수행 수준에 따라서 점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뭐 욕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욕조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목욕 활동, 그 머리 감는 것도 이제 목욕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조금 참고로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없이 목욕의 모든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보조 도구를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 MBI 평가에서는 보조 도구를 사용을 하더라도 스스로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점수를 깎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지연을 허용을 합니다. 한 2배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다 스스로 가능하다면은 만점을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4점 같은 경우에는 목욕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욕물 온도 조절하거나 목욕 용품을 좀 세팅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안전을 위한 감시, 그다음에 그 샤워실로 이동할 때 이동하는 거 도움을 뭐 잡고 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감시는 해야 될 경우, 그다음에 시간 지연이 3배 이상이 될 경우 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럼 3점인 경우에는 이동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뭐 씻는 거, 말리는 것들 할 때 이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건 좀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도움 같은 경우에는 가슴과 팔 정도는 이제 문지르고 씻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부분에서 다 도와주는 경우가 되겠고, 완전 의존은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의 기준을 보면은 만점은 완전 다 스스로 하는 것들. 역시 얘도 5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점은 목욕 기구, 목욕물, 세제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3점은 샤워실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목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근데 이게 완전 다 도와주는 건 아니고 범위가 조금 넓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등 쪽 부분에 좀 안 닿는 부분을 조금 뭐 닦아줘야 되거나 씻어줘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도 이제 3점이 되겠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목욕을 전혀 하면 안 돼. 기능은 되지만 수술 후 뭐 목욕 금지, 아니면 뭐 깁스를 해서 목욕을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능이 된다고 할지라도 3점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과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서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3점을 주고, 여기서 이제 1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가슴과 팔 스스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슴과 팔을 스스로 씻을 수 있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지르기에서 이제 그다음에 좀 헹구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0점은 전혀 이제 안 되고 전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딩입니다. 피딩은 식사활동 시 식사 준비, 도구 사용, 음식 뜨기, 입안에 가져가기, 씹고 삼키기 활동을 다 확인한 후 수행 수준에 따라서 점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뭐 튜브 피딩이랑 오랄 피딩이랑 같이 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연습 시기로 이제 조금 오랄 피딩을 하는데 완전히 이제 튜브를 떼기는 조금 어려운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오랄 피딩을 기준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젓가락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가 점수 기준에서 미세하게 하지 못하면은 점수를 깎는데, 근데 이제 병 전에도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우리가 뭐 문제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그 환자의 이제 병 전의 기능 수준이랑 맞춰서 점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피딩이라 해서 가장 크게 볼 때가 젓가락 사용하는 거를 보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그릇 뚜껑 여는 것들, 뭐 음식 비비기, 국에 밥 마는 것들, 뭐 고기 자르는 것들, 생선 뼈 바르는 것들, 통조림 뚜껑 여는 것들, 이런 항목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씹고 삼키기, 그다음에 뭐 튜브 피딩 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저희 기관에 있는 환자분들 튜브 피딩 보호자분들의 다 도움을 받지만 외래 평가로 하는 경우에 이제 영구적으로 오이 튜브 하는 분들은 스스로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거 하는 기준으로 맞춰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먹기 준비 활동, 도구 사용, 음식 먹기 등 모든 면에서 안전하고 도움 없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도구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점수 깎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점수를 다 줍니다.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깎는 경우 보겠습니다. 난이도 있는 먹는
난이도 있는 먹기 준비를 해주면 독립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 있는 먹기 같은 것들, 뭐 생선뼈에 있는 그런 것들 바르는 것들, 그다음에 병뚜껑 여는 거, 뭐 통조림 뚜껑 여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킴을 위한 음식 조정과 배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연하 곤란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먹을 때도 만점을 주지 않고 하나 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깎는 경우, 일반적인 먹기를 준비해주면 독립적으로 먹을 수 있다. 뭐 차에 우유랑 설탕 같은 거 넣는 거라든지, 음식에 소금이랑 후추 넣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버터 바르기, 뭐 국에 밥 많은 것들, 음식 비비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못해도 숟가락 젓가락 잘 써도 이런 걸 못하면은 우리가 모더레이트 어시스트 수준으로 5점을 확 깎아버려요. 그렇게 이제 점수가 되고, 그다음에 먹는데 이제 조금 충동적이어서 속도 조절이 안 돼요. 너무 빨리 먹고 급하게 먹는 경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이제 5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점이랑 0점 이렇게 되는데, 이 점수표를 보면서 제가 좀 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딩은 10점 만점입니다. 아까 앞선 것들과 다르게 이제 점수 배점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10점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독립적으로 먹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튜브 이용하는 분들도 독립적으로 먹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만점을 줍니다. 단 이제 이 오이튜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만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8점 주는 경우, 여기 이제 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젓가락질은 하지만 미세한 젓가락질이 어렵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도 이제 젓가락질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여기에 이제 조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고기 자르는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병뚜껑 여는 거라든지, 통조림 뚜껑 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젓가락질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은 한 단계 내려서 점수를 줍니다. 그다음에 5점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 사용이 어렵고 숟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5점을 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식사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숟가락 젓가락을 잘 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모더레이트 어시스트로 줍니다. 그리고 음식이 목에 메이거나 급히 먹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나 격려 감시가 필요해도 5점을 주고, 2점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을 이제 직접 뜨지는 못하고 떠주면 이제 그걸 잡고 입으로 가져가는 건 가능해요. 그럴 경우에 이제 2점을 주거나, 아니면은 좀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체로 좀 보호자분들이 먹여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2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가 조금 선생님들이 생각한 것들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항목마다 이게 되는데 왜 이 점수지 하는 것들이, 이게 보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0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되는 경우들, 그냥 입안에 넣어주면 씻고 삼키거나, 아니면 이제 튜브 피딩 할 때 완전 다 해줘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토탈 어시스트로 점수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토일레팅입니다. 용변 활동입니다. 용변 처리 활동 시 변기를 이동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용변 후 회음부 위생 과정, 그다음에 변기를 내리고 손 씻는 정리 정돈 과정까지 모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저희 기관에서 검사를 할 때는 화장실 안 가봤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급성기 환자분들이니까. 그런 경우에 근데 기능이 좀 될 것 같으면 모형 변기를 이동해서 그걸로 보고 할 수 있으면 점수를 조금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없이 용변 처리의 모든 단계를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지, 보조 도구를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는지, 밤에 이동 변기의 사용이나 세척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면은 만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용변 처리를 위해서 조금 그 트랜스퍼 하거나 아니면은 막 바지 내리고 올리거나 할 때 혼자 하기는 하지만 좀 넘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슈퍼비전으로 가고, 그다음에 화장지를 준비해주거나 변기 위치를 알려주거나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그다음에 이제 뭐 밤에 그 변기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동 변기를 쓰는데 이동 변기는 스스로 사용을 하지만 이제 세척하는 것까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슈퍼비전으로 점수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회음부 위생을 스스로는 하지만 뭐 트랜스퍼하는데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옷을 추스르는데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더레이트로 주고, 네, 이전 같은 경우에는 네, 회음부 위생이 스스로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0.1랑 차이는 트랜스퍼 할 때 조금 참여를 좀 해주고요, 바지 내리려고 할 때 조금 참여를 해주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 완전 의존은 전혀 안 되는 경우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변기 못 가고 와상 상태로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토일레팅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애 평가를 할 때는 여기 이걸 없앴어요. 이 쪼그려 앉는 변기 요즘에 많이 안 쓰니까. 근데 이제 저희 기관에서는 이걸 아직 살려두긴 했어요. 점수에 조금 그런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쪼그려 앉는 변기 모두 사용 가능한 경우 이제 만점을 줬고, 그다음에 비대 사용하는 거, 뒤처리 안 하고 비대를 사용해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뭐 옆에 난간 잡거나 손잡이 잡거나 이런 것들도 잡고 스스로 한다면 점수 깎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MBI에서는 보조 도구를 스스로 쓸 수 있으면 점수를 깎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8점 같은 경우가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조금 안전에 대한 감독 필요하거나 밤에는 이동 변기가 필요하는데 이동 변기를 사용을 하지만 네, 세척까지는 조금 어려운 경우. 네, 모더레이트가 회원부 위생 스스로 수행하는 것들. 비대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비대 조작을 독립적으로 해야지 회원부 위생을 하는 거고, 누가 비대 사용을 도와주면 이거는 회원부 위생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전 같은 경우도 이제 변기로 옮기거나 오추 수르거나 뭐 화장지 사용하거나 회원부 위생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비대 사용 시에도 조금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는 좀 이제 급성기 환자하고 바로 신경과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많아서 화장실로 실제적으로 많이 못 가는 분들이 확인하기도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귀 같은 거 찰 때 조금 엉덩이 드는 것들과 같은 좀 기본적인 협조가 돼도 완전 의존으로 안 가고 점수를 조금 주기는 해요. 저희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0점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인에서 이루어지는 식으로 네,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네, 계단 오르내리기는 말 그대로 이제 계단 오르고 내리고인데, 적어도 한 층의 계단은 오르고 내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이고요. 만점은 네, 타인의 도움이나 감시 없이 스스로 한 층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난간 잡고 스스로 하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팡이 잡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8점 같은 경우에는 도움 없이 오르내릴 수는 있지만 네, 간혹 뻣뻣하거나 숨이 찬 경우, 아니면 조금 불안한 경우. 그다음에 5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 오르내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팡이나 뭐 워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보조 도구는 옆에서 좀 챙겨줘야 돼요. 그다음에 2점 같은 경우에는 한 손 난간 잡고 한 손 옆에서 누가 잡아주고 오르내리는 경우. 0점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드레싱입니다. 드레싱은 옷 입고 벗기 활동 시 옷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옷 매무새 마무리 과정까지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복 기준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의, 하의 다 입는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옷을 입고 벗기를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고 시간 지연이 딱히 없고요. 보조도구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다 하면은 만점을 줍니다. 자, 근데 이제 슈퍼비전이 되는 경우에는 그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시간 지연이 한 3배 이상 걸리는 경우. 그다음에 단축 끼우거나 뭐 끈 묶거나 이런 이제 옷을 좀 조이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슈퍼비전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모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들어가는 경우, 즉 이제 팔을 넣을 거잖아요. 이때 약간 이렇게 잡아주면은 바로 모더레이트 어시스트로 들어가요. 그리고 최대 도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헤미플레지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끼우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시도까지는 해요. 근데 그 이외부터는 나머지 다 도와줘야 되는 경우고, 이제 0점은 끼우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전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레싱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만점은 이제 모든 종류의 옷을
잘 입고 잘 벗고 옷을 잘 조이고 그다음에 옷장에서 옷도 잘 꺼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8점 같은 경우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거나 옷을 조이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5점은 옷을 입고 벗는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들어가면은 5점입니다. 모더레이트. 그다음에 맥시멀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스스로 일부 참여하지만 대부분이 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팔을 끼우고 다음 옷을 입으려는 동작을 보여야지 스스로 참여한다라고 기준을 잡고 그냥 건축팔에 옷만 끼우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참여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토탈 어시스트로 점수를 줍니다. 옷을 입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하는 동작으로 간주를 해서 그렇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엔 바울 앤 블레더 같이 보겠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실변이 있냐 실요가 있냐에 따라서 점수를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1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점 같은 경우에는 배변 조절 확실히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관장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8점 하나 깎는 슈퍼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핵심이 가끔 실변 한 달에 1, 2회 정도 있다라는 경우. 그다음에 실변이 드물지만 이제 혹시나 실변을 할까봐 규칙적으로 변을 봐야지 조금 큐를 주는 경우들, 이때 변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경우들 아니면은 뭐 좌약이나 관장을 할 때 스스로 하지만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5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회 이상. 2점과 5점 보면은 똑같이 일주일에 1회 이상인데요. 5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기저귀를 교체할 때 브릿지 자세 같은 걸 좀 취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것들. 근데 2점은 그게 안 돼요. 0점 같은 경우에는 배변을 조절하지 못해서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를 계속 착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깔끔하게 다 빼고 그냥 실변의 기준으로 점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블레더 컨트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바로 보겠습니다.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배뇨 조절이 가능하고 기구 사용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패드나 기저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적기 전에 충분히 다 교환을 하면은 만점입니다. 8점입니다. 얘네 이제 대체로 실료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급해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좀 살짝 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8점 주거나 아니면은 이럴 상황에서 조금 지리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예방하기 위해서 기저귀를 조금 채우는 경우, 실질적으로 실료는 없지만 이럴 경우에 이제 8점이 되겠고, 5점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소변을 잘 가리는데 밤에는 이제 조금 실료가 있는 경우에서 밤기저귀 착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5점이 되겠습니다. 2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료가 있는데 그 소변통 같은 것들 되면은 그래도 조금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0점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뭐 폴리 소변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앰뷸레이션입니다. 이 앰뷸레이션은 점수가 15점 만점이고 저희가 이제 이 보행의 최소 기준은 적어도 10발자국 이상 걸었을 때 보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독립적으로 50m 이상을 걸을 수 있는지, 이 50m 이상을 걸을 때는 모퉁이 회전, 문턱, 불규칙한 지면들을 다 독립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기랑 보행 도구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길 찾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목적지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지 인지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하면은 만점입니다. 그다음에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지만 50m까지 걷는 건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혹시나 좀 불안해서 지켜봐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재촉하거나 힌트를 줘야 되거나 아니면 시간 지연이 3배 이상 걸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슈퍼비전 12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행 준비 과정에서 보행 보조 도구를 잡거나 다루는 데 도움이 주면은 수행 가능하거나 보조기구 조작을 위한 도움을 주면은 걸을 수 있거나, 그냥 평지는 걷는데 뭐 좀 난이도 있는 뭐 모퉁이 회전, 문턱 넘는 것들, 불규칙한 지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더레이트 어시스트. 그 다음에 맥시멀 같은 경우는 약간 1인 부축하에 본인이 조금 걸을 수 있는 경우,
이제 완전 의존 토탈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앰뷸레이션 15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50m 이상 보행이 가능하고 스스로 이제 독립적으로 걷는데 난이도 있는 그런 문지방 넘는 거라든지 코너 도는 거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스스로 해야 되고 목적지도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슈퍼비전 12점입니다. 보행이 가능하지만 50m 미만, 시간 3배 이상 지연, 그다음에 낙상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거나 목적지를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면은 슈퍼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행이 가능하지만 보조 기구로 조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문지방 아니면 길모퉁이 돌거나 불규칙한 지면을 지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더레이트 어시스트. 3점은 그러니까 1인 부축, 0점은 전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휠체어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평가를 하고 그냥 휠체어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안 되면 휠체어를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스트로크 환자분들은 여기서 다 체크가 돼요.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분들은 사실 MBI보다 K-스킴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점수를 5점 만점으로 체크는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어쨌든 점수가 앰뷸레이션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 중에 이제 앰뷸레이션을 기본으로 체크를 하고 안 될 때 이제 휠체어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앰뷸레이션 부분에서 점수가 나오면은 휠체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은 이제 트랜스퍼입니다.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매트, 의자로 접근시키기부터 휠체어 조작, 자세 취하기, 보조도구 이용, 이동하기까지 활동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휠체어 사용과 보행 가능 여부에 따라서 점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 시 독립성과 보조 정도로 점수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 수 있는 경우 앉기, 서기, 침대와 의자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의자차 사용 시 침대 접근, 의자차 조작, 침대 의자차로 이동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완전하게 다 잘 된다면 만점 15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비전이 된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기능상에는 충분히 하는데 환자가 무서워서 불안해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만점을 주지 않고 슈퍼비전으로 한 단계 깎아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보드 조절, 의자차의 발판을 조작하거나 제동 장치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이 가능하고 약간 좀 그러니까 컨택이 안 들어가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경우 불안해서 그 정도일 경우에는 슈퍼비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더레이트 8점 같은 경우 이동을 위해서 한 명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동 동작 과정 중 한 가지 이상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던 의자차 발판을 조작한다라든지 제동 장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최대 도움에서는 이제 1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완전 의존에서는 2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스퍼 역시 15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15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되겠고 12점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보드를 만약에 쓴다면 그거를 조절을 하고 의자차 발판도 움직일 수 있으나 좀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이동 동작을 잘 수행하거나 안전을 위해서 한 명의 감시자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 환자가 자신감이 떨어져서 불안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슈퍼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동 동작 간에서 어느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제 좀 정할 때 그냥 좀 보호자가 허리춤 잡아주면은 그 트랜스퍼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모더레이트 어시스트로 점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시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토탈이랑 맥시멀의 차이는 맥시멀이 적어도 환자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준에서는 이제 2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1명의 최대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데 능숙한 보호자분들은 1명도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무조건 3점을 주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조금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스트로크 환자가 많고 헤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환자가 스스로 이제 그 시트 스탠드를 할 때 한 발에 조금 웨이트 베어링을 통해서 참여가 좀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일어날 때 조금 쉽게 말해서
잡고 일으킬 때 환자가 조금 힘을 줘서 같이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면은 맥시멈 어시스트를 주고, 그게 없이 그냥 완전 축 처져 있어서 완전 다 들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0점을 줍니다. 그 차이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점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MBI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현장에서 이 점수들을 많이 볼 건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만 좀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희 강의해주신 선생님께서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실 거거든요.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없으실까요? 네, 그럼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의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송윤광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가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학과 환자평가 물리치료 부분을 맡은 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물리치료사 송윤광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평가에서 말씀드릴 건 MMT와 FAC인데요. 이 두 가지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매뉴얼 머스 테스팅이라고 하는 MMT라고 저희가 부르는 평가 툴이고요. MMT의 정의는 중력 및 수동 저항과 관련된 움직임에 효과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개별 근육과 근육 그룹의 기능과 강도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예,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용 가능한 근력을 알아내서 치료의 베이스라인을 제공하고요. 예, 근력이 이제 약화됨으로써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던 ADL 수행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변형을 막기 위해서, 보조 장구의 필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의 능력 한도에서 가능한 작업 선택에 도움을 위해서, 치료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환자분들이 처음에 입원했을 때 저희가 만났을 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전원 혹은 집으로 퇴원하실 때 이제 팔로우 평가로 진행하고, 외래에서도 이제 외래 치료를 받는 환자 혹은 이제 외래 진료만 받는 환자의 그 팔로우 전에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슬 그레이드의 그런 기준인데요. 0점부터 5점까지 6개의 속도가 있고, 노멀 5점 그레이드인데, 그러니까 5 그레이드는 이제 노멀입니다. 저희랑 똑같이 힘을 다 주시고, 관절 가동 범위가 이제 정상 범위까지 다 이동이 되고 다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맥시멀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최대한의 저항에도 버티는 정도, 거의 정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스트로크, 이게 헤미플레이지아 환자면은 이제 건축 정도로 해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굿그레이드는 이제 4점인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5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항 정도가 맥시멀이 아니고 이제 모더레이트 레지스턴스를 줬을 때, 적절한 중증도의 저항을 줬을 때 그걸 견디는 정도. 그리고 페어 그레이드는 이제 3점인데요. 저항에는, 외부적 저항에는 견딜 수 없으나 중력에는 중력을 이기고 정상 관절 가동 범위까지는 다 수행이 가능한 정도. 그리고 2점은 푸어 그레이드인데, 정상 가동 범위도 중력에 대항해서 그 시행하기가 어려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이제 1점인데, 보면은 이제 그 관절 가동 범위의 움직임은 없으나 근육의 수축만 보이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촉질하거나 아니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 근육의 그런 머슬이 이렇게 튕기는 정도, 그런 게 보인다. 아니면은 저희가 손가락을 댔을 때 움직임이 느껴진다. 근데 이제 그런 뭐 다른 신경학적 질환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로 그레이드는 0점인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환자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인지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신경적인 그런 이노베이션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 그래서 0점부터 5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병원에서 현재 쓰는 그런 서식지인데요. 지금 이 서식지가 지금 한글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최근에 영어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데 숄더의 그러니까 어깨의 굴곡근, 신전근, 그리고 외전근, 그리고 주관절 엘보우 조인트의 이제 굴곡근과 신전근, 그리고 손목 관절의 굴곡근, 신전근, 손가락 굴곡 신전,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굴곡 신전, 그리고 무릎 관절의 굴곡 신전, 그리고 발목, 그리고 발가락 이렇게 해서 굴곡 신전, 어깨를 제외하고는 다 굴곡 신전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정도를 따져볼 건데요. 처음에 숄더의 플렉션 익스텐션, 이걸 경관절이라고도 하고 어깨 관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관절에 이제 플렉션이 올리는 거, 익스텐션 내리는 거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 5등급과 2등급을 지금 교재 그 강의 자료에 했는데 1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직임 없이 촉지게 되거나 이제 근육이 움직이는 수축 정도만 보는 거기 때문에 포지션에 관계없이 보셔도 되기 때문에 안 했고요. 일단 숄더 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검사 중에 3, 4, 5등급인데 기본적인 자세는 앉은 자세에서 봅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단은 시팅해서 보고, 그리고 어깨 회전 없이 저희는 거의 엄지손가락이 하늘 보게 그렇게 해서 90도 굽힘까지 보는데, 일단 환자분들 오시면 일단 90도로 굽혀주세요 이게 아니고 일단 최대한 팔 위로 최대한 올려보세요라고 저희가 지시를 좀 드려요. 그러면은 그게 다 가능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90도까지 올려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저항을 주면은 저항을 주는 위치는 팔꿈치 관절의 근입, 이제 제일 손목이나 이제 끝에 할수록 이제 환자분한테 좀 큰 저항이 시소처럼 멀어질수록 적은 힘으로도 큰 저항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 관절 근위부에 저항을 줘서 노멀은 최대 저항에 대항을 하는 거고, 굿그레이드는 중간 정도, 그리고 페어그레이드는 저항 없이 중력에만 대항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팅에서 바로 앉은 자세에서 마찬가지로 팔 올려보세요 할 때 정상 관절 가동 범위가 저희가 180도로 되어 있긴 한데, 앉은 자세에서 최대한 올리진 못하는데 한 중간 정도 가다가 팔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정상 관절 가동 범위까지 진행이 어려운 거니까, 이제 근데 아예 근력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럴 땐 이제 투그레이드, 푸어그레이드를 저희가 드리고, 만약에 환자분이 앉아 있거나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리고 아예 움직임 근력은 있는 것 같은데 액션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대항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프롬 포지션 아니면 사이드라인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눕죠. 옆으로 누워서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요것처럼 옆으로 누워서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팔을 올리고 내리고 같이 플렉션과 익스텐션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분이 중력 제거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트레이스 1그레이드면은 요것조차도 안 되겠지만 푸어 그레이드 정도면은 요 상태에서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숄더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항을 주는 3, 4, 5등급 먼저 볼 건데요. 기본적인 자세는 프론 포지션에서 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보는데, 엎드린 자세에서 저희가 팔을 그 사진처럼 위로 최대한 올려보려고 했을 때 정상 범위가 나오고, 저항을 줬을 때 저항 정도에 따라서 3, 4, 5등급을 평가를 하고, 이것도 안 됐을 때는 아까처럼 사이드라인 옆으로 눕기를 해서 지금 사진처럼 뒤로 어느 정도 뻗을 수 있는지,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평가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엎드리는 게 어려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팅 자세에서 볼 수도 있어요. 시팅 자세 저희가 오늘 외래환자 같은 경우 목관을 하는 환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목에 이전 보조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엎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그럴 때는 시팅한 자세에서 팔을 뒤로 뻗어보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서 거기서 중력을 어느 정도 이기는지, 저희의 저항을 어느 정도 이기는지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숄더 어브덕션인데요. 이제 어깨 관절의 벌림 외전인데 3, 4, 5등급 먼저 보겠습니다. 역시 시팅 자세에서 회전 없이 어깨 관절을 90도까지 벌리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옆으로 팔을 귀 옆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라고 환자분께 먼저 저희가 지시를 좀 요청을 드리고,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가 나온다면 이제 90도에서 저희가 환자분 어깨 쪽에 저항을 줘서 3, 4, 5등급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등급을 보면은 여기 앉을 시에는 슈파에 누운 자세에서 거의
앉아서도 잴 수 있겠지만 누워서 어느 정도 되는지 거의 저희가 많이 봐요. 그래서 누워서 팔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어깨에 그런 탈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통증 때문에 못 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누워서 많이 평가를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앉아서도 평가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엘보 조인트인데요. 엘보 플렉션 익스텐션을 보면은 엘보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세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갈 수 있는 범위까지 구부려 보게 한 다음에 그 정도가 되신다면 이제 90도 굽힘, 미드레인지까지 가신 상태에서 이제 저항을 줍니다. 저항을 손목 관절 쪽으로, 손목 관절 근입으로 줘가지고 환자분께 힘을 최대한 주고 저한테 지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큐를 주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환자분이 최대 강도의 저항을 하시냐, 아니면 중간 정도의 저항을 버티시느냐, 아니면 저항 없이 중력에만 대항할 수 있냐, 이거에 3, 4, 5등급이 저희가 평가를 하고, 2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이 아예 관절 가동 범위를 전부 다 시행하지 못하고 떨어진 경우도 2등급이겠지만 그게 좀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히팅해서 이렇게 팔을 올리고 옆으로, 근데 이 자세를 만들기에는 어깨가 좀 아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히팅해서 많이 재고요. 어깨도 마찬가지로 중력을 제거하는 거 이제 위아래가 아닌 이제 좌우로 이렇게 아까 어깨도 옆으로 누워서 좌우 트랜스퍼스 플랜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보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운 자세도 보기도 하고 앉아서 보기도 하는데, 거의 환자분들이 휠체어 타거나 앉아서 오시기 때문에 앉아서 할 때도 환자분께 한번 팔꿈치를 펴보라고 저희가 먼저 하고, 그 환자분의 그 상태를 먼저 스크리닝한 상태에서 저항을 주기도 합니다. 환자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으시다면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제가 구부려 볼 때 힘 줘 보세요 라고 하면은 환자분이 어느 정도 저항이 견디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도 안 되신 경우에는 이제 슈파인 누운 자세에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될 시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력을 제거하는 상태에서 팔을 밖으로 벌려 팔꿈치 펴보세요. 이렇게 지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환자분의 그 등급을 2등급이냐 아니면 3, 4, 5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목 관절인데요. 손목 관절의 굽힘과 펴인데, 손목 관절은 일단 먼저 앉아서 손목을 아랫팔을 보조한 상태에서 손목 관절을 굽혀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그런 관절 범위까지 다 나온지 확인을 하고 최대 구부린 상태에서 버텨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눌러볼 때 버텨보세요 했을 때 제 최대 저항을 버티면 5점, 중간 정도면 4점, 버티지 못하고 중력에만 대응한 정도면 3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등급은 마찬가지로 정상 관절 가동 범위의 부분적으로만 움직여도 2등급이겠지만 옆으로 해가지고 아까 팔꿈치, 어깨, 손목 다 똑같습니다. 중력을 제거하는 상태에서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여보라 해가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평가해서 2등급까지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 익스텐션도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아랫팔 보조하는 상태에서 아까 전에 약간 슈피네이션 자세였으면 이번에는 프로네이션 자세를 해가지고 위로 올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외력을 주었을 때 저항 정도에 따라서 3, 4, 5등급이 평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좌우로 안 되는데 2등급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된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굽힘, 펴을 다 옆에서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의 굽힘과 펴인데요. 이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일단 환자분이 그립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펴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핑거에 원래 다른 것들은 다 저항 없이 중력에만 대응하면 3점 그레이드를 줬는데 핑거 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그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립해서 어떤 물건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구부림만 나오면 3점이 안 되고, 구부린 상태에서 손에서 뭘 쥔 상태에서 안 뺏기도록 뭘 들고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 저희가 3점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는 이제 손가락을 펼 때 저희가 힘을 어느 정도 주는지, 그 저항 상태에 대해서 3, 4등급, 5등급은 똑같지만 3등급 같은 경우는 주먹을 쥔다고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쥔 상태에서 조금 더 그립 스트렝스가 조금 더 있어야 돼. 물건을 잡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저희가 3점을 드리고 있고요. 2등급 마찬가지로 시팅해서 했을 때 손가락 굽힘이 부분적인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올 때, 그럴 때 저희가 2등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핀과 익스텐션은 마찬가지로 아래팔 보조한 상태에 손가락을 펴는 건데, 환자분이 펴세요 했을 때 쫙 편 정도를 보고 저희가 이제 사진처럼 저항을 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환자분한테 전체적인 손가락에 눌러가지고 전체적 손가락의 저항을 전부 다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보시다시피 이제 그 총 세 마디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MP 조인트, PIP 조인트, DIP 조인트가 하는데, 요걸 전반적으로 보기도 저희 그 서식지는 전반적으로 보지만 이게 환자분이 어느 정도 구부리지만 손 끝엔 힘이 안 들어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관절을 다른 관절을 좀 막아서 그 해당 관절만 고립시켜 놓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끝에 거를 볼 거다 그러면은 다 고립시켜 놓고 구부려 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된 정도 보고, 중간 마디 볼 거면 가장 근위부의 마디를 고립시켜 놓고 구부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분의 그런 마디 검사할 수 있고, 손가락들도 마찬가지로 고립해 가지고 고립시킨 상태에서 근력을 평가하고 저희가 코멘트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2등급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관절 가동 범위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2등급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를 보면은 힙 플렉션과 익스텐션인데, 이제 고관절의 굽힘과 펴입니다. 이제 힙 플렉션은 마찬가지로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보라고 하는 거죠. 무릎을 가슴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정상 관절 가동 범위가 중력을 이기고 올라온다면 일단 3점 이상인 거고, 저항은 무릎 관절의 근위부에 저항을 주면은 환자분이 어느 정도 저항에 대항하는지에 따라서 4, 5등급이 결정됩니다. 2등급은 만약에 환자분이 그 부분적인 관절 가동 범위가 보일 때 2등급을 줄 수 있고, 좀 더 확실히 보려고 사이드라인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숄더 엘보우 리스트랑 똑같이 옆에서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위쪽 다리를 받쳐준 상태에서 엉덩이 관절을 그러니까 고관절을 구부려 봐라 했을 때 이제 정상 관절 범위가 다 나오거나 부분적인 관절 가동이 나왔을 때 저희가 2등급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힙 익스텐션이면은 이제 고관절 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엎드린 상태, 프론 포지션에서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를 위로 뻗어보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무릎 관절 근위부에 저항을 줬을 때 어느 정도 저항이 견디냐에 따라서 4, 5등급과 그리고 3등급 페어 그레이드가 나올 거고요. 근데 엎드리기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태는 저희가 시팅한 상태에서 다리 아까 힙 플렉션한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자세처럼 무릎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다시 처음에 왔던 자세로 다리를 내려보세요 했을 때 저희가 저항을 이제 주는 거죠.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했을 때 환자분이 어느 정도까지 힘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론 포지션이 가능한 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팅에서 웬만하면 휠체어 거의 타고 오거나 아니면 카로 오시기 때문에 슈파인 또는 시팅 자세에서 평가를 좀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이드라인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쪽 다리 받쳐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뻗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이쪽 다리, 그러니까 이쪽 다리 보는 거고, 펴면 뒤쪽 다리 보는 거죠. 근데 거의 이제 옆으로 눕는 것도 어려우시거나 이제 뭐 스트로크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환측을 깔고 눕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한쪽이 마비층인 상태에 누르면 어깨도 아프고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사이드라인도 어려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팅에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이 자세에서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 저한테 어느 정도 힘을 주시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해서 등급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무릎 관절의 굽힘과 펴인데요. 3, 4, 5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엎드린 자세에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 관절 구부려 보세요, 펴보세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구부린 상태에서 최대한 90도까지 구부린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에 저항을 줘서 펴려고 했을 때 환자분이 버티는 정도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엎드린 자세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시팅 자세, 앉은 자세에서 제가 무릎을 고정하고 발목을 뒤를 아까 저항을 줬던 이 부위를 잡고 제가 무릎을 펼 건데 안 펴지게 한번 버텨보세요 라고 했을 때 환자분이 어느 정도 버티는 정도, 그렇게 근력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등급은 이제 누운 상태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앉은 상태에서 무릎 한번 구부려 보세요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관절을 구부려나 아니면은 그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가냐 아니면 중간 정도 가냐로 해가지고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릎을 편 근육인데요. 이제 이 앉은 상태에서 보는데 무릎을 최대한 펴보라고 하고 최대한 편 상태에서 발목 부분에 저항을 줬을 때 저항 정도에 따라서 환자분이 3, 4, 5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때는 이게 여기에 3등급까지가 중력을 이기지 못할 정도에는 부분적으로 무릎이 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보라고 했을 때 가능한지. 마찬가지로 근데 사이드라이닝은 이제 현재적으로 환자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시팅해서 저희가 평가를 현재로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의 이제 도지 플렉션과 플란터 플렉션인데요. 그 도지 플렉션은 이제 발등을 위로 올리는 이런 행위인데, 환자분한테 이제 휠체어 타고 온다는 가정하에 발목을 위로 올려보세요 했을 때 그런 관절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끝 범위에서 저항을 얼마큼 버티는지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될 시에는 이제 뭐 시팅 자세에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가 얼마큼 나오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운 자세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거의 앵클 같은 경우에는 앉은 자세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플란터 플렉션은 이게 지금 요 플란터 플렉션 그 교과서마다 좀 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요 제가 좀 참고한 요 자료에는 일단은 선 자세에서 양손을 검사대에 잡고, 양손이 근데 검사대가 아예 지지한 건 아니고 한 두세 손가락 정도, 그 정도만 지지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발 뒤꿈치를 발 뒤꿈치에 까치발을 드는 거죠. 이거를 끝범위까지 4-5번 할 수 있다. 그 굿그레이드는 2-3번 할 수 있다. 페어 그레이드는 1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인데 근데 환자분, 저희가 급성기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스탠딩이 안 되세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일단은 스탠딩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적인 건 이렇지만 저희 현재로 오면은 환자분한테 일단은 휠체어 탄 상태에서 한번 까치발 들어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한번 뒤꿈치 들어보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뒤꿈치를 들 수 있으면 그 상태에서 저희가 저항을 줘요. 무릎 쪽이나 해가지고 밑 바닥 쪽으로 뒤꿈치를 닿게끔 저항을 주고 환자분께 견뎌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측은 이게 좋은 쪽은 이제 잘 버티시는데, 이제 환측이나 좀 마비 측은 좀 잘 못 버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엎드려가지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침상에 시팅이나 아니면은 누운 상태 슈파인 자세에서 환자분 한번 까치발 해보세요 했을 때 근육의 액티베이션이나 관절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2등급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가락인데요. 이 발가락 구부림과 펴입니다. 이제 발가락 구부림은 마찬가지로 앉거나 혹은 누워서 잴 수 있는데, 일단 환자분한테 이제 발목을 올리고 내릴 때 발가락도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발가락 같이 보는데, 발가락 구부려 보세요 할 때 발가락 구부리는 게 잘 헷갈리면은 발가락으로 주먹을 줘보세요, 아니면 발가락을 움켜줘 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구부리는데,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저항을 주는 거죠. 저항 상태에 따라 3, 4, 5등급이 결정이 되고, 2등급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부분적인 관절 가동 범위가 가능하면 2등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펌할 때, 발가락 토 익스텐션 할 때는 마찬가지로 최대한 발가락 위로 올려보세요 했을 때 끝범위에서 저희가 외력을 줬을 때 환자분이 어느 정도 버티냐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을 매기고, 어느 정도 부분적인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올 때는 저희가 푸어 그레이드 2등급을 저희가 환자분들께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MMT 저희가 현재 평가하는 툴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설명이었고요. 그 트레이스 그레이드 1등급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환자분이 아무런 액션도 없고 근육의 액티베이션만 있으면 이게 1그레이드 드리면 되고, 그마저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0점 제로 그레이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건 펑셔널 앰뷸레이션 카테고리인데요. 이제 기능적 보행 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환자분이 기능적으로 얼마큼 걸을 수 있냐라는 그런 지표인데요. 위에는 이제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과별 서식인데 0점부터 5점까지 있습니다. 이게 설명은 나와 있듯이 한번 읽어드리면, FSC 0점은 그 PB라는 게 이제 피바, 이렇게 패러럴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행봉이죠. 평행봉 안에서만 게이트가 가능하시고, 밖에서는 요 그림처럼 2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보행이 아예 불가하다, 이럴 때 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FSC 1점은 평평한 곳에서 걷는 동안 항상 1인의 부축이 필요하다. 뭐 뒤에서 가슴을 안는 등에서 좀 어시스트 정도가 좀 높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바디웨이트 서포트가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아예 못 걷고 보행 불가능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하시면 좀 걸을 수 있다. 보조도구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점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곳에서 보행 시 낙상 방지를 위해서 1인 이하의 도움이 필요하다. 매뉴얼 컨택과 균형, 매뉴얼 컨택은 균형과 코디네이션 유지를 위해서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때때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요 정도가 이제 가면서 컨택 가드죠. 이제 환자분이 걸을 때 이제 좀 클로즈 가딩을 하든가 아니면 환자분의 계속 바지춤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환측을 부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이 그 보행은 가능하지만 항상 낙상 방지를 위해서 슈퍼비전이나 컨택 가드가 필요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점은 평평해지면은 이제 혼자 인디펜던트에 걸을 수 있으나 뭐 인지나 신체적 이유로 안전을 위해서 신체적 접촉 없이 그러니까 슈퍼비전 가딩이나 버발큐 가딩인데 이제 클로즈 가딩은 아니고 슈퍼비전 하면서 계속 보고 이제 발이 끌리거나 안 끌리는 걸 봐야 되고 넘어진 낙상을 언제든지 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는 정도라고 하면 되고 FS 4점은 마찬가지로 평평하지만 혼자 걸을 수 있고 평평하지 않은 지면은 슈퍼비전이나 피지컬 어시스트가 필요하다. 평평한 지면 그러니까 실내 보행은 다 가능하신 분들이 이런 축에 속하고요. 이제 아웃도어 게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도블럭이나 오르막길, 내리막길 아니면 사선으로 비탈길 아니면 꾸불꾸불한 길 이런 그 걸려 넘어질 수 있거나 좀 저희가 어니븐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지면을 걸을 때는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FSC 5점은 평평하지 않은 지면 뭐 계단 경사로도 다 혼자 걸을 수 있고 뭐 병동에서도 혼자 내려오시고 외래도 집에서도 혼자 준비해서 혼자 내원하시고 뭐 이런 정도를 FSC 5점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평가하는 이제 MMT랑 FAC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시간이 좀 있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는 거 지금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각 부분별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그런 뭐 기록이나 봤을 때 선생님들이 MMT가 3 그레이드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중력에 대항할 정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누워서든 앉아서든 본인이 약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체는 그런데 하체가 이제 3 그레이드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스탠딩이 가능하지만 지구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거의 보행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이제 고관절 엉덩이가 그 고관절 편 그러니까 힙 익스텐션이랑 니 익스텐션이랑 이 두 개를 스탠딩이나 게이트 할 때 되게 중요시 보는데 이 두 개가 3점 이상이라면 이 환자분이 좀 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걷는 거는 조금 다른데 걷는 거는 이제 물론 근력이 좋다고 다 걷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앵클 도지플렉션이라고 하는 발등을 위로 올리는 이 상황이 3점 이상 정도는 돼야지 발이 끌림 없이 좀 걸을 수 있으세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저희가 걸을 때 뒤꿈치부터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걷는 뒤꿈치부터 닿는 요 기능이 안 되면 걸을 때 끌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약 그 환자분들의 보행이 좀 가능할까 안 할까 먼저 가늠할 때는 그 정도 힙 익스텐션, 니 익스텐션 그리고 앵클 도지플렉션 요 정도를 좀 보시면 이 환자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살짝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뭐 MBI도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 MMT가 3 이상이 되냐 2가 되냐에 따라서 되게 좀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깨 관절이 2점 정도만 돼도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면은 솔직히 일상생활 하실 때 머리도 제대로 긁을 수도 없고 머리를 뭐 빗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MMT 그레이드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일상생활 그런 평가와 연관했을 때
그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조금 더 환자분을 직접 보지 않아도 어떤 정도 기능 수준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FS도 FS 0점이다. 그럼 아예 보행이 좀 불가하시고 2명 이상이 환자분을 휠체어 태우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태울 때 그렇게 도와드려야겠구나. FS 3점 이상이면 보호자 한 분 혹은 환자분이 스스로 움직여서 휠체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심지어 뭐 4, 5점이 대중교통까지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미리 예상할 수 있는 환자분을 미리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평가랑 뭐 저희가 하는 평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정도 보시면은 이제 환자분에 대한 어느 정도 기능적 수준인지는 좀 선생님들이 미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마지막 강의 순서로 분당 사병원의 강민지 물리치료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전 교육사업 담당자이자 현재는 분당 차병원 성인운동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강민지입니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한 자가운동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작년도에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진행했던 교육사업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보건소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진행했었던 교육들을 내용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작년도에 진행했던 여러 교육 사업들 중 먼저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프로그램인 가정 내 자가운동 일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저희가 보건소 CBR팀과 협력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젝트 함께해요 건강동행이라는 프로젝트를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사 그리고 성남시 장애인체육회랑 협업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날을 기념으로 진행했던 비대면 운동 챌린지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 내 자가운동 일지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의 경우는 방역 대응 업무에 집중되고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경우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기존 재활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신체 기능 회복이나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재활치료나 운동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가정 내 고립되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이에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사실 연계 중심의 기관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가정 내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자료를 제작하고 이제 가정에서 자가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직접 대면과 비대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보건소랑 복지관에 이 자료들을 모두 배포드렸고, 작년도 상반기 교육과 내용을 상반기 교육과 그리고 도내 보건소 CBR 간담회를 통해서 활용 안내를 좀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자가운동 일지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확산돼서 많은 장애인분들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2021년도에 크게 뇌졸중, 척수 손상, 소아마비 장애인을 위한 운동 교육 자료를 시리즈화해서 제작을 했었고요. 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운동 교육은 영상과 책자 모두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장애인분들은 특히 상지, 하지, 코어 파트로 나눠 제작이 되었고, 영상은 유튜브 경기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책자로도 제작했고 배포하고 또 책자를 추가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장애인분들과 타기관들을 위해 센터 홈페이지에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척수 손상 장애인을 위한 운동 교육도 책자와 영상 모두 제작했고 척수 손상 장애 당사자 두 분을 직접 섭외해서 촬영하여 제작했습니다. 크게 경수 수준 손상인 사지마비와 흉수 요수 수준 손상인 하지마비 편으로 나뉘어 제작하였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아마비 장애인을 위한 운동 교육 책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크게 요일별로 묶어서 구성을 했고 소아마비 장애인분들이 특히 복부 비만이 많으시기 때문에 코어 운동 모음을 따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일지를 제작을 해서 장애 당사자에게 제공해서 하루에 책자와 영상을 참고해서 영상 2편씩 하루에 보며 따라할 수 있도록 숙제를 제공해드렸고 다 보고 따라하시면 동그라미, 하시다가 중간에 못하실 경우 세모, 그리고 그날 운동을 못하면 X 표시를 하여 매일 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서 리플렛과 함께 제작해서 제공 후 4주 단위로 모니터링을 제공을 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자가운동 교육인 가정 내 자가운동 일지 프로그램은 크게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작 단계에 운동 기능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운동 일지랑 책자를 제공드려서 활용 방안 안내를 드렸습니다. 4주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제공드렸는데요. 모니터링 시에는 이제 20분에서 30분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교육을 제공을 드리고 운동 일지를 검토한 후 운동 숙제를 또 바꿔서 계속해서 제공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2주까지 4주 단위로 운동 교육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한 후에 종결하였습니다. 가정 내 이제 자가운동 일지 프로그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대면과 비대면 모두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비대면의 경우 카카오 페이스톡이나 또는 줌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었고 초기 시작 때는 비대면으로 보조도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운동 기능 수준을 파악한 후에 통증 여부와 돌봄자 사항, 관련 사항 등 비대면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평가 이후에 비대면으로 자가운동 교육을 치료사와 20분에서 30분 진행하였고 교육 자료와 운동 일지를 가정으로 택배로 먼저 보내드린 후에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한 번 더 드리며 운동 숙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모니터링은 4주 단위로 총 12주까지 진행되었고 가정에서 운동 숙제 이후에 작성한 운동 일지를 매 모니터링 시작 전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검토하고 또 20분에서 30분 비대면으로 운동을 진행을 해서 자가운동 숙제를 매 모니터링마다 또 바꿔서 진행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결 때는 운동 일지를 검토한 후에 15분에서 20분 운동 교육을 진행하고 또 저희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링크를 제공드려서 만족도 평가 이후에 운동 소도구와 그리고 선물을 함께 한 번 더 열심히 집에서 이어서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면 방법입니다. 비대면 방법이 어렵거나 좀 더 센터의 복합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의 경우 방문이나 센터로 내소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초기 시작 때 MMT, ROM, BBS, FAC 등 운동 기능 수준 평가를 진행하였고 통증 여부나 수술 여부 등 운동 교육 때 참고될 만한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가정 내 자가운동 일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찬가지로 20분에서 30분 운동 교육을 진행한 후에 운동 일지와 교육 자료와 함께 운동 숙제를 또 제공을 드렸습니다. 비대면과 마찬가지로 4주 단위로 총 12주까지 모니터링을 제공드렸고 가정에서 운동 숙제한 이후에 작성하신 운동 일지를 검토하고 20분에서 30분간 운동 교육을 진행 후 자가운동 숙제를 제공드렸습니다. 종결 때 운동 일지를 검토 후 15분에서 20분 운동 교육을 진행하고 만족도 평가를 했습니다. 끝난 이후에 운동 소도구 선물과 함께 가정에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책자와 일지를 제공드렸습니다.
경기도 내 보건소 CBR 담당자와 이제 장애인 복지관 및 회복기 재활병원에 앞서 소개드렸던 센터에서 제작한 운동교육 책자와 일지, 그리고 일지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 리플렛, 그리고 운동일지 프로그램 매뉴얼과 함께 2020년도 하반기와 2021년도 1월에 거쳐서 각 기관에 모두 자료를 배포드렸습니다. 또한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전국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비대면 TF 회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제작해서 올해 1월에 전국 보건소 CBR팀에 모두 배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자가운동 교육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연 20명의 80회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게 목표였는데 총 87명의 장애 당사자에게 총 258회 모니터링을 제공했습니다. 12주간 모니터링 이후에 종결될 때 진행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자가운동 교육 만족도는 총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5가지 답변 중에서 선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자가운동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67.9%, 그렇다 32.1%로 만족도가 높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자가운동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67.9%, 그렇다가 32.1%로 필요도가 높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자가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 및 운동 기능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64.3%, 그렇다가 35.7%로 체력 향상도가 높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자가운동 일지 프로그램을 작년도 보건소 CBR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소개드렸었고요. 함께 센터와 협력해서 진행할 보건소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때 함께 협력하여 진행했던 이 내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경기도 전역을 작년도엔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파주시 보건소와 함께 협력했던 사례입니다. 2022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되었고 초기 2번의 모니터링은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치료사가 진행하였고 이후 팔로우업을 파주시 보건소 CBR 담당 주무관님께서 진행을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이렇게 기술 지원을 드리고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등록된 7명의 뇌병변 장애인분들을 모집하여 주시고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먼저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룹과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하신 그룹으로 크게 2반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고 초기에 각 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일정을 공지드리고 택배를 통해 사전 운동교육 책자와 일지를 모두 제공드렸습니다. 2주 단위 모니터링을 진행드릴 예정이었으나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해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1주 단위로 1주차 모니터링과 2주차 모니터링을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보건소에서 2주 단위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각방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소통하였고 줌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초반에 파주시 보건소 주무관님들이 집에 방문하여 줌 활용 방안을 교육해 주셨습니다. 방법은 똑같이 20분에서 30분 정도 줌을 통해 그룹 운동이 진행이 되었고요. 매 모니터링마다 새로운 운동 숙제를 제공을 드렸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의 숙제 영상과 링크와 함께 사전 전달드린 교육 책자를 참고하여 운동을 따라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공드렸고 숙제 이후에 각자 받으신 운동일지에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 당일 시작 전까지 작성한 운동일지를 사진 찍어서 오픈 채팅방에 숙제 인증을 하고 담당자가 숙제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보건소 CBR 주무관님께서 대면으로 2주 단위로 운동교육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셨고 대면으로 원예 프로그램이나 구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가하여 진행해 주셨습니다. 운영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만족감은 어떠셨나요? 라는 질문에 5점 만점에 평균 4.4점 만족도가 높았고 다음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5점 만점의 참여자 전원 5점으로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기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을 때 집에만 있다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팔다리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집에서 답답한데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해서 좋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산시 보건소와 협력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되었고 오산시 보건소에서 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여자는 오산시 보건소에 등록된 뇌병변 장애인 총 13인으로 구성되었고 주 3회 대면 운동교육 및 모니터링을 하였고 월 1회 재활 전문의사 대면 강연 및 상담으로 구성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저희 센터의 운동교육 강사와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 섭외를 요청을 해주셨고 저희 센터에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지역본부를 연계하여 강사 협조 요청을 드렸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선생님 2분을 섭외 연계해 드렸습니다. 또한 운동일지 프로그램을 위한 운동교육 책자와 일지들을 사전에 보건소로 모두 배포드렸습니다. 주 3회씩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지역본부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서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을 진행을 해주셨고 월 1회 총 2번의 재활의학과 의사 강연 및 환자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집중 재활운동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자 전체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고 대답하였고 그중 82%가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 외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상자 전체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그중 73%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젝트 함께해요 건강동행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12주간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인천 경기지역본부 그리고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함께 협업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총 4반으로 1반은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군, 그리고 2반은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불안정 보행을 가능한 군, 그리고 3반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군으로 1반에서 3반은 대면으로 진행이 되었고 4반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룹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4반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고 친환경 만들기 강좌가 6월에서 7월 각 1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4반 모두 대면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평가 항목은 인바디 스트레스 지수 측정,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증 평가 도구, 삶의 질 평가 도구, 운동 자기 효능감, 운동 효과에 대한 기대감, 악력 평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반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초대드리고 일정 관련 공지를 드렸습니다. 1반부터 3반은 대면으로 50분에서 60분간 그룹 운동으로 진행이 되었고 운동 후 강사님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주 1회 숙제 제공을 드리고 숙제 인증 사진을 올려 피드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종결 때도 시작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운동 교육 후 수료증과 선물을 제공드렸습니다. 4반 역시 시작과 종결에는 대면으로 진행이 되었고 운동 교육과 모니터링은 모두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운동 숙제를 주 1회씩 다르게 강사님들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드렸고요. 운동 사진을 찍어 오픈 채팅방에 참여자분들께서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운동하면서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제공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만들기 강좌는 함께해요 건강동행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 및 가족분들 중 원하시는 분들께 월 1회 총 2번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 24일에는 고체 방향제 만들기, 7월 20일에는 캔들 만들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운영 결과 참여해주신 장애인 및 가족분들의 만족도가 평균 85% 이상 만족도가 높았고, 실제 각 개인 평가 항목에서 스트레스 지수 완화 효과가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악력 향상 등에서도 건강 증진 효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도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진행을 했었던 비대면 운동 챌린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틀어보겠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함께 운동해요. 함께 운동해요. 1주차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시작. 시작. 언젠가는 걸을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4주간 운동하면서 수술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리에서 혼자 일어나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루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나태할 수 있는 계절과 시기에 저희들
건강을 위해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신 경기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주 운동 챌린지를 통해서 평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운동을 잘 안 하는데 내 의지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통해 갖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에게도 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남겨서 한 달 동안 촬영을 해보니까 날씨가 가는 거나 또 아이가 움직이는 표정을 항상 옆에서만 보다가 정면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영상을 남기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자리 뛰기가 온몸 좌우 돌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기간 중에 발전된 내용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운동을 해니까 모든 건강 상태나 몸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작년 2년 동안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치료실과는 조금 목표 자체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치료사로서 보면은 장애인분들은 치료실 내에서는 이제 환자 치료에 이제 집중을 하고 질적과 기능적 향상에 집중을 하는데요. 이제 지역 사회로 나온 장애인분들에게는 이 운동이 습관화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효과가 난다는 걸 많이 느꼈고, 여기 계신 이제 CBR 담당 주무관님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장애인분들과 대면을 하시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고 있는데 치료사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행정직 선생님분들도 계실 거지만 이런 환자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피드백을 주고 이걸 습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분들의 건강권이 향상되는 부분을 저는 2년 동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제 센터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단하시죠?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저희가 한 10분 이내로 제가 좀 마치고 이제 다 같이 사진 찍고 또 먼 길 가셔야 되니까 빨리빨리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혹시 지금 오늘 이제 교육이 저희가 이제 평가라든지 이제 이런 좀 딱딱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요 앞에 교육과 관계가 없더라도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 보건소 CBR 사업에 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파주시하고 오산시하고 이제 협업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었고요. 올해도 사실 요청을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연초에 신청을 다 받아서 신청을 받은 기관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이제 연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근데 강사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평가에 대해서 또 치료사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요청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함께 또 조율해서 이렇게 파견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가 1년에 2번 그 지역사회 중심 재활 담당 그 실무진 교육이 있는데요. 상반기 교육이 조금 늦어져서 이제 지금 시작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교육이 한 회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교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주제를 조금 오늘 이제 피드백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반영을 해서 교육 주제를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책자에 같이 나눠드렸었던 만족도 조사 결과지가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가 이제 조금 내용이 저희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시간 내주셔서 만족도 조사도 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한 가지 이제 덧붙이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 사업 하시면서 관련된 어떤 사업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어떤 것들을 좀 지원하면 좋을지를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표시를 해주시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걸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강사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하시는 선생님께로 언제든지 전화 연락 주시면 또 기회를 잡아보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 한 가지는 제가 만족도가 어떠신지를 모르겠어서 그 향후에는 요 실무자들끼리의 어떤 카톡방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실지 이제 그런 것들 사실은 제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거기 이제 그 주관식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지 하나가 더 있는데 치료사 선생님들께 드리는 지금 현재 재활치료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설문지가 하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치료사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따로 또 이렇게 여쭤보는 질문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요거는 향후에도 이렇게 그 조금 더 원활하게 이렇게 의사소통 통해서 여쭤보고 함께 내용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작년 재작년도에 만들었던 책자가 있습니다. 장애인 운동교육 책자가 있는데 요게 뇌졸중, 척수손상, 소아마비 그다음에 작업치료 영역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돌아가시기 전에 뒤쪽에 비치를 해놨는데요. 책자를 한번 보시고 이 책자가 이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가시면 우편으로 책자를 발송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책자를 활용한 어떤 운동교육을 장애인분들께 시켜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운동일지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그냥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거든요. 다운받아서 직접 인쇄하셔서 쓰셔도 되고 관련해서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좀 보내드릴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추후에 요청을 담당자분께 해주시면은 함께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만족도 조사 작성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작성하신 후에 앞에서 우리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이제 또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들이 너무 없으신데 제가 이제 보니까 과천시라든지 또 양평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평택시 먼 데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안성시도 저희가 안성시는 그 원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보건소랑 잘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들 같은 것도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다음번 저희 모임할 때는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찬 선생님 잠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센터에서 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윤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 소속 부서에 예를 들어서 뭐 분당구 보건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저희가 보내시면은 11번 항목에 저희가
협업을 하시고자 하는 항목이 있으십니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 1번 항목 보면은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운동교육 방법 전수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듯이 저희가 이거는 하반기에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분들께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따로 단기 인력을 구해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